이제 유럽이 제조를 하고는 싶은데 잘 할 수가 없다. 공급망이나 그 숙련된 제조업 인력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이 걸린대요. 그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에 또 국제 정세는 그걸 또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지정학적 문제가 점점 더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면은 유럽 입장에서는 또 생산에 좀 병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러브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200% 상승했거든요. 네. 사요? 지금? 저도 무서워서 다음 글로 넘어가자면 유럽 K방산 요새 핫하죠. 그죠? 네. K방산과 관련된 내용이고 유럽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해군 아저씨 이분이 해군에서 복무를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실제로? 네. 네. 배 타고 다시 와서 오랜만에 씁니다. 뭐 이런 게 좀 있는 걸로 봐서는 네, 화이팅입니다, 해군 아저씨. 그 뭐 벨리 어쨌든 각계 뭐 구글에서 AI 글 써 주시는 분들도 있고 각 산업에 실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시는 게 진짜로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유럽이 여태까지 좀 안보 지출을 안 했어요. 그 원래 2014년에 웨일즈 국방투자 서약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나토 회원국의 우리 GDP 2%는 그래도 국방비에 좀 쓰자 이런 게 있었는데 보시면은 나토 회원국 전체로는 2%를 넘겼습니다. 근데 나토에는 미국이 있고 미국 외가 있죠. 네. 근데 미국이 GDP 대비 한 3, 4%에 오가는 국방비 지출을 해왔는데 반해 유럽 및 나머지 캐나다 회원국들의 평균을 보면은 1.5%. 네, 안 했습니다. 네. 유럽이 좀 고질병이 투자를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되게 소극적으로 집행한 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렇죠. 작년 6월에 헤이그에서 그 나토 무슨 정상회담 이런 게 있었는데 2035년까지 GDP 대비 5%를 국방비 지출로 쓰겠다. 근데 물론 이제 진짜 무기를 사는 게 3.5%고 그 무기를 만들기 위한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게 한 1.5%. 네. 이거는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하겠다는 아니고 제가 그냥 연장선을 그어본 건데 음.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추이로 그러니까 갈 거다. 네, 지금까지 날로 먹었는데 근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미국도 요새는 뭐 저희 그린란드 내놓으라고 하고 하니까 더 이상 믿기도 힘들고 해서 뭐 이리저리 굉장히 방산 지출이 앞으로 계속 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사실 그 폴란드가 살짝 그 지금 유럽 국방 쪽에서 가장 첨단에 있잖아요. 네. 그 러시아랑 네. 가장 대치되고 있는. 그래서 폴란드는 사실 좀 적극적으로 그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유럽이 여태까지 너무 제조업 쪽에 손을 안 대고 있다 보니까 당장 이제 채울 수가 없어서 한국 방산 산업이 거기서부터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네. 한국 방산의 그 빅4 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LIG 넥선, 한국항공우주의 추이를 보면은 지금 이게 TTM 기준이니까 25년 3분기 기준으로 35조 정도 매출액으로 성장을 했고요. 폭증을 하고 있는 폭증. K2 전차나 K9 자주포 그렇죠. 네. 수출에 힘입어서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유럽의 안보 공백에 한국 방산 산업이 수혜를 많이 받는데 이제부터는 살짝 힘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제 유럽 시장에 한정해서 최근에 폴란드에서 잠수함 수주를 사업을 한 게 있었는데 그 한화오션이랑 스웨덴의 사브가 입찰을 했다가 한화오션이 이제 탈락하고 사브를 골랐다고 합니다. 사실 하는 건가? 그죠. 근데 그 폴란드는 원래 우리나라 자주포 많이 사주셔가지고 되게 우호적인 관계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왜 사브를 택했는가? 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그 폴란드가 그 잠수함을 운용할 그 바다의 특성이 우리나라 동해랑 너무 달라서 물론 우리나라 그 국방 산업이 이런 거를 이제 지역적 특화를 되게 잘하는 걸로 유명하긴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또 연교차가 세계적으로도 또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네. 추운 겨울에도 잘 작동하고 아주 더운 여름에도 잘 작동하고 대부분의 기후에서는 원래 잘 작동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건 살짝 그 얘기가 달랐던 게 우리나라의 그 잠수함 산업은 동해가 기본적으로 되게 깊어서 우리나라 좀 대형 잠수함 위주로 좀 발전을 해왔는데 근데 발트해를 보면 또 정반대거든요. 55m인데 이게 잠수함 의미가 있나? 원래 한 160m 정도 잠수를 한다고 하는데 네. 좀 많이 얕죠. 그래서 좀 큰 잠수함들은 애초에 무리고요. 그래서 작고 좀 조용한 잠수함이 유리해서 이제 유럽에 원래 이 바다를 상정하고 잠수함을 만들어 오던 그런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좀 유리했던 감이 있습니다. 동해는
이걸 왜 적어놨냐면 원래 잠수함이 그 스텔스를 유지를 하려면 잠수함을 탐지하는 게 소나라고 음파 탐지기잖아요. 근데 음파가 그 온도가 크게 다르거나 뭐 염도가 크게 다르거나 뭔가 물의 특성이 크게 달라지면은 그쪽 이상부터는 이제 탐지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표층과 이제 밑에 심해랑 그 수온 차이가 커서 이제 그 층 밑으로 들어가면은 잘 안 보이고 여기서는 이제 염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층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작아야겠죠? 수심이 얕으니까. 그죠? 이런 어쩔 수 없는 불리함이 좀 있었고 근데 이거는 좀 작은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엣지 케이스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차이를 극복하는 데는 또 강점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사는 사람의 마음, 우리 주는 사람의 마음은 괜찮은데 다 해줄 수 있어. 뭐를 원해 이렇게 하는데 유럽은 애초에 성능 때문이 아니라 본인들 방위 산업을 강화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30년 방위 백서 이게 작년 3월에 나온 건데 이제 2030년까지 8천억 유로 이상의 국방비 지출을 계획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백서의 일환으로 지금 세이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작년에 그래서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게 살짝 국방 관련 프로젝트 할 때 펀딩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일단 유럽 국가 위주고 그 지금 캐나다가 비유럽 국가 중에서 뭐 이 공동조달에 뭐 참여를 한 해 만에 뭐 이러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답니다. 그 기업들도 이제 파트너 모아가지고 공동조달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근데 태생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는데 점점 이게 할 생각이 없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너무 의존도 높이기보다는 우리 내에서 최대한 그 생산 역량을 확보를 하고 싶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득이니까 앞으로는 좀 수주 드는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근데 뭐 발등에 불 떨어지면 저기 캐파가 안 될 텐데. 바로 그 얘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아 그래요? 하고 싶은 거랑 또 이제 그죠? 하고 싶은 그쵸. 거 저도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뭐 저기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죠? 그럼에도 이제 K방산이 좀 괜찮을 만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유럽 시장 외에도 다른 시장이 지금 올해는 특히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들 보면은 다 뭐 사우디 얘기 많이 하고 사우디가 작년에 그 우리나라 뭐 방위산업청 뭐 이런 데랑 되게 얘기를 많이 했대요. 활발히 얘기를 했고 여기가 지금 국방비 지출이 시점에 따라서 좀 데이터 포인트의 차이가 나긴 하는데 원래는 한 극단적으로 3%대 97% 거의 다 이제 해외 무기를 사던 나라인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무기를 이제 자국산으로 바꾸겠다는 소리죠.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걸 할 때 좀 아무래도 기술 공유나 이런 거에 좀 우호적인 업체들이랑 좀 할 만한 그렇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한국이 또 좀 잘해 보일 만한 여지가 많은 거고요. 그리고 미국도 좀 긍정적인 게 있는 게 뭐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살짝 유럽의 그 세이프랑 대충 비슷한 거죠. 어지간하면 웬만한 나라들 다 본인 자국산 먼저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체결을 하면은 그뭐 조선 쪽이나 방산 쪽에서 뭔가 수주를 할 때 훨씬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이제 뉴스에 나오면은 방산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산업 쪽에서 이게 미국도 보면은 RTX나 에어버스, 네덜란드 에어버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많은 방산 기업들이 사실 우주항공 쪽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꽤 오래 전부터 그런 한화나 이런 뭐 LIG나 이런 항공 엔진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 로켓과 관련된 기업들은 우주 쪽 뭐 발사체 로켓도 만들고 위성도 만들고 우주 그 탐사 그런 차량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거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다 미래 산업이잖아요. 우주 산업은. 근데 이 실제로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겠다라기보다는 사실 이 우주 산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 밸류에이션에는 뭔가 반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순수 국방 기업이랑 우주까지 같이 하는 기업은 그 달성 가능한 매출의 규모도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첨단 제조업 역량을 살려서 이런 산업들을 열심히 좀 해두면은 밸류에이션도 훨씬 좀 우호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이 제조를 하고는 싶은데 잘 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공급망이나 그 숙련된 제조업 인력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이 걸린대요. 그리고 뭐 미사일 같은 것들도 이런 소모품들도
그 재고를 축적을 하는 데만 또 수년이 소요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할 텐데 좀 너무 늦게 전환을 했다. 그에 반면에 또 국제 정세는 그걸 또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지정학적 문제가 예를 들어 대만이라던가 점점 더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면은 유럽 입장에서는 또 생산에 좀 병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러브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해군 아저씨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네. 방산 저도 이제 앞으로 좋을 것 같은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200% 상승했거든요. 네. 사요? 저도 무서워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주시죠 나중에. 사실 그 오늘 그래서 간단히 해봤거든요. 해봤어요? 근데 별거는 없고요. 저희 이제 리버스 리버스 DCF라고 DCF를 한번 지금 시장이 생각한 가정 한번 보여주시죠. 그 리버스 DCF라고 그 원래는 가치 평가라는 거는 가격이 원래 출력 값이잖아요. 뭐 이 기업이 미래에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현금 흐름에 대한 기회 비용이 대충 1년에 몇 %씩 발생하고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그래서 얼마다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입력이랑 출력을 하나 이렇게 바꿔 낀 거예요. 입력에 주가가 들어가고요. 출력에 현금 흐름 성장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좌변 우변 생각해 보시면은 원래는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매출 성장성이나 그런 것들을 가정해서 이런 가정이 있으면 적정 주가가 얼마다 이렇게 도출하는 게 일반적인 가치 평가인데 리버스 DCF는 시장 가격이 적정 가치라는 가정이 있으면 그리고 우변을 고정하는 거죠. 시장 가격이 적정 가치라는 가정을 하면은 매출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라고 가정이 돼야 되느냐 요거를 알게 되는 거죠. 네, 해보시죠. 그래서 네. 기능을 보시면은 리버스 DCF의 특징은 주가에 내가 뭐 원하는 주가를 아무거나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최신 시장 가격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야 지금 시장 가격에 내재된 현금 흐름 성장률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현금 흐름으로 순이익을 사용해서 미래 순이익 성장률이 프로젝션이 됩니다. 그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지금 어떤 가정값이냐면 미래에 그 내가 5년짜리 현금 흐름 성장률을 보고 싶은지 10년짜리를 보고 싶은지 15년짜리를 보고 싶은지 선택을 하는 거고요. 과정에서의 성장 궤적이 복리로 성장하냐 단리로 성장하냐 뭐 로그 함수처럼 이제 0으로 수렴하는 곡선으로 성장하냐 이런 곡선의 그런 모양도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뭐 10년에 우리가 근데 아까 봤듯이 살짝 방산산업의 한 K방산의 그런 성장 모멘텀이 좀 그런 지정학적 모멘텀으로 인한 구조적인 거잖아요. 그 네. 유럽의 그 국방비 지출이나 이런 게 단기간에 변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복리 성장 이런 걸로 잡았고 그 지금 금요일에 폭등을 해가지고 네. 120만으로 넣어달라고 하신. 120만 넣을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120만 네, 넣었고요. 그래서 순이익률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10년 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순이익률 10년 후부터 영원히 만약에 회사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추정을 하냐 하면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원래 네. DCF는 정답을 알려주는 툴이 아니에요. 그냥 본인의 생각을 잘 정리를 하는 툴인데 근데 사실 옛날을 보면 방산산업이 순이익률이 되게 낮았거든요. 이때는 사실 군축이 대세였던 평화의 시기. 그죠 평화의 20년 시기 동안 평화였으니까. 그리고 뭐 각종 규제적인 장벽들이랑 또 이때 지금 이 잘 나갈 것들을 위한 투자를 이 시기에 했던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대로 다시 수렴할 거다 하는 거는 그런 정상 상태에 대한 가정이 살짝 너무 보수적인 감이 있고 저는 그리고 사실 10년 후에도 뭐 우주 산업이나 이런 거 가정을 하면은 그도 한 10% 정도는 줄만하지 않을까. 이게 아무리 뭐 제조업 산업이라고 해도 여태까지와 과거까지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미래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사업이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10% 정도를 줬고요. 그리고 PER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사실 좀 나의 한화가 10%일 리가 없다고 하는데요. 너무 짜다고. 나의 한화가 그럴 리 없어. 그러면 인사이트에 오셔서 이제 올리시면 됩니다. 올려주시면은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방산 산업을 막 제대로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숫자를 입력할 때 좀 보수적으로 네. 넣을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사실 제가 조금 넣었을 때도 결과가 좋으면은 그만큼 안전 마진이 있다는 소리니까 사실 네. 그렇죠.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뭐 미래 순이익률 같은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이제 전 레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2022년 전까지를 좀
과거 구 레짐이라고 구 생각을 레짐.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죠. 이전과 이후 네. 이후를 이제 신 레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10% 10% 정도가 딱 네. 적당하지 않을까가 원래 생각이었고요. 최종 연도 목표 PE 그 PER은 이게 근데 그 과거 순이익이 좀 튀어가지고 밴드 차트로 보겠습니다. 이게 좀 순이익이 울퉁불퉁하잖아요. 이럴 때 꿀팁 중에 하나는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사용을 하시면 기준점을 잡기가 좀 더 낫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미래 뭐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오른 거고 나중에 테마성이 다 소진되고 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올 거다라고 만약에 네. 다시 내려와도 그래도 한 11%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19초 11에? 한번 켜주세요. 네, 지금이 저기 하단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얘도 좀 보수적으로 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히스토리컬리 11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갔으니까 보수적으로 잡고. 그 할인율도 10%면 이게 살짝 국룰이 있거든요. 제가 쓰는 국룰이라서 오피셜이 아닐 수도 있는데 8%가 살짝 기준이고 좀 산업이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 하면 한 10% 플러스 잡고 산업이 뭐 보험업이나 뭐 엄청 안정적인 산업이다 하면 6%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완전 네. 대기업이고 현금흐름이 그냥 안 봐도 뻔하다 싶은 산업은 6%까지 내려갈 수 있다가 살짝 제 기준선이라서 그냥 한화 정도면은 이거 뭐 10% 이상으로 받으려면 이제 뭐 중공업 단위까지 가야 되는데 한화가 그 정도까지인가 싶기는 그쵸. 해서 네. 그냥 10%로 잡았을 때 까보면 매출액 추정치가 아주 아름답게도 매출액 컨센서스랑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위쪽에 있었던 그런 가정값들을 다 넣었을 때 지금 시장 가격이 반영하고 있는 요 매출 추정치가 요 하늘색인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최종 연도 목표 P 이 정도일 리가 없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0이다. 우주를 뚫어서 이제 코리아 K 그 스페이스 X가 됐다. 10년 후에도 20배는 충분히 받는다라고 하면 이게 그 주가에 내재된 매출액 추정치가 매출액 컨센서스보다 낮죠. 그러니까 좋은 거라는 소리입니다. 저평가가 됐다는 소리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은 하늘색의 매출 성장성으로만 가도 지금의 주가가 그 합리화가 된다, 정당화가 된다.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이 매출액이 앞으로 이만큼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정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싸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가격이 저평가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근데 혹시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목표 주가 맨이다. 나는 목표 주가 없이는 집에 못 간다. 라고 하면 네. 이제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럴 땐 좀 이제 간이로 2.5로 잡으면 이게 한 12% 되죠. 10% 잡으면은 할인율 똑같다고 했을 때 한 160까지 170 또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네. 10년 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PER이 20배가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이게 다 그냥 계산기인데 네. 다 가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가 좀 이 산업을 좀 안다. 그래서 네. 이 변수들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정확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툴을 썼을 때 조금 그 우위를 좀 잘 살릴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뭐 일일이 DCF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게 본인의 가정들을 좀 체크하고 적정 주가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뭐 이 부분 굉장히 저희가 가볍게 그냥 툴로 돌려본 거라서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아우 절대 네. 안 되죠. 이거 가지고 매매를 한다? 저는 장담 못합니다. 네. 이거 좋습니다. 뭐 다음 토픽 또 있나요? 다음 토픽은 이제 벨리 폴스에서 좀 안기가 다.